오늘 바이에른 뮌헨이 정말 처절한 수비 끝에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골 기대값 레버쿠젠이 2.19 두 골 이상을 넣어야 되는 경기였고요. 바이에른 뮌헨은 0.05 0.1도 못 만들었습니다. 전반전만 보면 아예 슈팅도 한 번 못 때렸어요. 슈팅이 0번입니다. 전반전에. 후반전에 이제 2개를 때렸고 전체적으로 보면 결정적인 찬스도 레버쿠젠이 4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팀이 얼마나 차이가 났냐면 오늘 평균적인 포메이션 이게 레버쿠젠이거든요. 레버쿠젠이 최후방에 있었던 요나단 타와 탑소바 하프라인 거의 끝까지 올라와 있죠. 근데 바이에른 뮌헨은 해리 케인, 올리세, 무시알라, 코망 하프라인을 못 넘었습니다. 확실히 레버쿠젠이 경기를 압도했거든요. 근데 이 경기를 위해서 레버쿠젠이 준비를 일단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경기를 로테이션을 돌렸고 그 전에 있었던 포칼에 오히려 주전 선수가 더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 포칼 경기가 끝나고 오늘 경기까지 약 10일가량 쉬었습니다. 반면에 바이에른 뮌헨은 3일 전에 셀틱과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를 치룬 다음에 경기를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태였고 그것을 레버쿠젠이 아마 본인들의 강점으로 가지고 나온 경기였어요. 일단은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정말 이 처절하게 수비를 해냈습니다. 정말 이거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에게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 게 오늘 수비적인 행동을 한 횟수 김민재 20번, 클리어링, 슛을 블락한 횟수, 인터셉트, 태클 합친 겁니다. 20번, 우파메카노는 7번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이토 이로키인데 9번으로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우파메카노랑 김민재가 얼마나 수비를 열심히 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클리어링 횟수가 김민재 13번, 우파메카노 7번이에요. 둘이 합치면 20번이잖아요. 근데 오늘 바이에른 뮌헨의 클리어링 횟수가 39번이거든요. 39번의 클리어링 중에 절반 이상을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해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오늘 클리어링도 전체 1위, 인터셉트는 우파메카노가 1위, 김민재가 2위, 태클 횟수도 김민재가 3위, 우파메카노가 1위. 경기 전체에서 계속 이제 이 두 선수가 수비적인 수치가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이 수비를 레버쿠젠이 전반전에는 공략을 일단 잘했습니다. 전반전에 특히나 김민재 그리고 이토 이로키, 파블로비치 요쪽에서 레버쿠젠이 수비를 좀 공략하는 면이 있었어요. 오늘 레버쿠젠이 비르츠와 텔러 두 명의 선수가 투톱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공격적인 수비를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비르츠와 텔러가 자리가 바뀔 때도 있는데 어쨌든 두 선수가 어느 선수에게 붙어있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끌어당겨요. 내려오면서 볼을 받으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뒤에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이렇게 달려나가서 최후방 수비 라인이 극단적으로 압박을 하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측면에 있는 선수, 특히나 프림퐁이 아무래도 그리말도보다 프림퐁이 스피드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로 뛰어가는 거죠. 그리말도도 뛰어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토 이로키와 라이머가 최후방 라인을 만들고 그리말도와 프림퐁이 뛰어가요. 근데 오늘 문제가 생겼던 위치가 바로 스피드적으로는 여기입니다. 프림퐁 자리. 아무래도 그리말도는 라이머에 비해 스피드가 엄청 빠르다고 볼 수 없는데 프림퐁은 이토 이로키에 비해 스피드가 빠른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끌려 나갔을 때 그 공간으로 프림퐁이 들어오면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레버쿠젠이 계속 찬스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오늘 경기 레버쿠젠이 들고 나왔던 전술적인 포인트였습니다. 이 장면 보면 김민재 선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면서 수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쿠젠의 공격수는 김민재를 끌어내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운데에서 그리말도가 볼을 치고 들어오는데 이때 파블로비치가 그리말도를 막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리말도가 가운데로 볼을 끌고 들어오다가 측면에서 프림퐁이 뛰어가고요. 이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거죠. 김민재가 나와 있는 공간, 그리고 이토 이로키가 커버해야 되는 공간으로. 그러면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공간이 생기면 이토 이로키와 프림퐁의 스피드 싸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토 이로키보다 프림퐁이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뛰어들어가는 프림퐁과 이토 이로키 요 싸움에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완벽하게 측면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때 우파메카노가 그래도 오른쪽에 있다가 요 공간을 대신 커버를 해주면서 순간적으로 공간을 마지막에는 끊어내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확실하죠? 김민재가 올라가 있고 텔러를 압박하기 위해서 텔러가 김민재를 끌어냈죠? 그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프림퐁의 스피드를 이토 이로키가 못 따라간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 수비가 무너진다. 요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파메카노가 그래도 마지막에 달려와서 이 볼을 우파메카노가 끊어내는 장면이 나와요.
비슷한 장면이 또 어떤 장면이냐면 비르치가 내려올 때 김민재가 비르치를 따라가고요. 이번에는 상대가 좀 바뀌었어요. 텔러가 내려올 때는 우파메카노가 텔러를 따라 내려옵니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모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올라오는 순간 측면에 있는 프림퐁과 반대편에 있는 이번엔 인카피에였는데 뜁니다. 가운데로.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특히나 프림퐁이 이 공간으로 뛰면 이토 히로키가 또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는 올라가 있는데 이때 프림퐁과 그리말도가 또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라이머가 그리말도를 따라가고 오른쪽에서는 이토 히로키가 프림퐁을 따라가죠. 그래서 이토 히로키와 라이머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보다 뒤에 있습니다. 요 두 선수가 최종 수비 라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오늘 콤파니 감독이 레버쿠젠의 이 전술에 어느 정도는 유인을 당한 거죠. 그리고 저런 장면을 지난 포카리라던가 아니면 전반기에 있었던 경기에서도 레버쿠젠이 저런 플레이를 많이 해요. 특히나 지난번 포칼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는 이제 이토 히로키 자리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림퐁이 김민재가 달려나와도 알폰소 데이비스랑 경쟁을 하잖아요. 이러면 스피드 싸움이 안 되니까 프림퐁을 왼쪽에 기용을 했습니다. 전반전 중간에. 그래서 프림퐁이 왼쪽에서 라이머랑 달려가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서 레버쿠젠이 포칼에서 이겼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는 프림퐁이 굳이 반대편으로 안 가도 프림퐁과 이토 히로키의 대결에서는 프림퐁이 이긴다는 거죠. 스피드로.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프림퐁이 뛰어갈 때 이토 히로키가 훨씬 더 뒤에서 이 공간을 커버하는데 순간적으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올라가 있으니까 단순한 스피드 경쟁이에요. 근데 이토 히로키가 스피드가 안 되겠으니까 프림퐁에게 반칙을 하면서 여기서 옐로 카드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장면 보면 아까 김민재가 올라갈 때 우파메카노가 커버하는 걸 봤으니까 이번에는 우파메카노예요. 우파메카노가 올라가 있습니다. 공격수가 지금 내려가 있는 장면이죠. 근데 순간적으로 우파메카노가 올라오면서 이 공간이 생기니까 이때 김민재가 우파메카노의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요. 왜냐면 이 다음 장면에서 우파메카노의 공간으로 공격수가 뛰어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민재가 우파메카노 대신 오른쪽 공간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파메카노가 올라왔다가 다시금 돌아뛰면서 김민재의 공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죠. 근데 우파메카노가 돌아오기도 전에 측면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요 공간으로 크로스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토 히로키가 여기서 김민재가 빠져나간 공간으로 들어와야겠죠. 근데 그 순간 레버쿠젠의 공격수가 침투에 들어가는데 이때도 이토 히로키가 한 발 늦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김민재는 끌려나가 있고 우파메카노는 아직 못 돌아오고 있고 이토 히로키는 가운데로 좁히고 있는데 요 가운데 공간으로 레버쿠젠의 공격수가 뛰어들어가고요. 이 공간으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니까 여기서 레버쿠젠의 공격수가 이토 히로키보다 먼저 달려들어서 크로스에 볼을 맞추고 여기서 골대를 맞추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요 장면만 봐도 얼마나 이제 오늘 경기에서 바이린 뮌헨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끌려나갔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전반전에는 이제 레버쿠젠이 바이린 뮌헨 수비를 정말 계속 흔들어 놨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레버쿠젠의 전략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본인들이 체력적으로 훨씬 더 우위에 있으니까 바이린 뮌헨이 하는 것처럼 레버쿠젠도 달려들면서 수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경기 뭐 수비 라인 뒤에 있는 타 그리고 뭐 탑소바, 인카피에, 무키엘레 이런 선수들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처럼 수비를 합니다. 근데 다른 점은 뭐냐? 바이린 뮌헨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체력적으로 지쳐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일 만에 경기를 하니까 따라가는 걸 못하는데 레버쿠젠은 올라와서 그냥 눌러주는 압박을 10일 쉬었으니까 훨씬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압박도 좀 특이해요. 레버쿠젠이 압박이 강하게 이루어지는데 오늘의 압박을 공략 대상은 왼쪽 라인입니다. 왜냐? 우파메카노보다 김민재가 탈압박에 약하고요. 이토 히로키는 복귀한 지 얼마가 안 돼서 오늘 몸 상태가 100%는 아닐 거고요. 파블로비치는 키미보다 탈압박이 별로고요. 그리고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도 코망이 올리세보다는 탈압박이 별로죠. 그러니까 요 왼쪽 라인이 오른쪽 라인보다 탈압박이 일단 별로예요. 그래서 레버쿠젠이 오늘 요 공간에서 압박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김민재부터 시작이에요. 김민재가 노이어에게서 볼을 건네받을 때 김민재는 압박을 안 하고 이렇게 이미 각도를 만들어놔요. 모든 선수를 일단 앞쪽에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중요했던 건 무시알라가 이렇게 압박을 강하게 당할 때 바이에른 뮌헨이 압박을 당할 때 어떤 이제 선택을 하냐면 순간적으로 무시알라가 내려와서 김민재가 무시알라한테 주면 무시알라가 볼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그냥 무시알라의 개인 기량으로 탈압박이 돼요. 요 선택지가 있으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제 워낙에 지금 월드 클래스에 있는 수비수기 때문에 그 월드 클래스 수비수로 생각을 한다면 그 탈압박에 대한 능력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민재가 고립될 때 무시알라한테 주면 무시알라가 알아서 풀어냅니다. 근데 오늘 경기 김민재나 우파메카노처럼 오늘은 요나단타가 무시알라가 내려왔는데 과감하게 그냥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무시알라까지 패스 루트를 막아버립니다. 김민재가 홀로 고립이 되죠. 그러면 텔라가 약간 뒤로 빠져서 김민재를 섣불리 압박을 안 하고 있다가 김민재가 볼을 받아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 그때 압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김민재가 이토한테 주면 뺏기고 무시알라한테 주면 뺏기고 파블로비치한테 주면 뺏기고 코망한테 주면 뺏기고 안 되겠으니까 김민재가 공간으로 패스하면 여기서 패스미스 나와서 김민재가 뺏기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경기 보면 오른쪽에 비해 왼쪽 라인을 오늘 레버쿠젠은 확실히 전방 압박에 대한 포인트로 살려서 나왔다. 이 장면 보세요. 압박을 할 때 최전방에서 비르츠는 우파메카노를 압박해요. 근데 투톱의 오른쪽에 있는 텔라는 노이어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이제 프림퐁이 이토 히로키, 그리고 중앙에서 팔라시오스가 파블로비치, 자카가 키미를 압박하죠. 모든 선수가 1대1로 압박됩니다. 그리고 무시알라가 내려오는데 이 공간으로 이제 뒤에서 요나단타가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압박을 가장 안 받는 선수 김민재입니다. 당연히 노이어가 패스하는 것보다 김민재가 패스하는 게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노이어가 원래가 발미 좋으니까. 그래서 노이어가 어쩔 수 없이 김민재에게 주는 장면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김민재가 볼을 잡아서 돌아섰을 때 이때 드디어 텔라가 노이어를 압박하다가 김민재를 향해서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 김민재가 이제 뿌려줘야 되는데 앞쪽에서 1대1대1 다 압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김민재가 줄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고 믿고 있는 무시알라한테 주면 무시알라가 여기서 오늘 요나단타에게 완전히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오늘 빌드업이 왼쪽에서 불안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김민재가 볼을 잡을 때 무시알라한테 주는데 무시알라가 볼을 잡으니까 요나단타가 미친듯이 올라와요. 김민재처럼 마치 하프라인을 아예 넘어왔죠. 공격수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무시알라가 볼을 잡을 때 여기서 탈압박이 되면 사실은 레버쿠젠이 이렇게 모든 선수가 달려나오고 있으니까 탈압박이 되는 순간 끝나는 건데 여기서 오늘 거의 100% 요나단타가 여기서 막아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볼을 잃어버린 위치입니다. 보시면 레버쿠젠은 볼을 잃어버린 위치가 본인들의 진영에서는 거의 없어요. 반대로 공격을 하다가 뺏겼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진영에서 볼을 빼앗긴 횟수가 엄청 많습니다. 반대로 바이에른 뮌헨, 레버쿠젠과는 다르게 레버쿠젠 진영에서 볼을 뺏긴 횟수는 얼마 없고요. 반대로 본인들의 진영에서 특히나 김민재, 파블로비치, 무시알라, 코망, 이토 히로키가 있는 왼쪽 라인에서 볼을 엄청 뺏겼죠. 오른쪽보다 왼쪽이 많이 뺏겼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뺏기는 게 거의 대부분 이 왼쪽 라인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그만큼 레버쿠젠이 공략을 저기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일방적인 경기가 되었던 이유, 그리고 전반전에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왜 이렇게 저쪽에서 볼을 많이 뺏기지? 김민재가 왜 이렇게 나오다가 뒷공간이 열리지? 사실 김민재 선수가 전반전에 불안해 보였거든요. 사실 김민재뿐만 아니라 이토 히로키도 마찬가지였고 파블로비치도 마찬가지였고 그게 레버쿠젠의 전략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레버쿠젠의 또 두 번째 전략은 수비를 흔들어 놓을 때 오른쪽은 이런 형태였고 왼쪽에서는 그리말도와 인카피에를 활용한,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알론소 감독이 좋은 감독이라는 게 공격의 방향도 참 다양해요. 그래서 오늘 일단 경기가 기본적으로는 4-4-2처럼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전술을 레버쿠젠이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는데 이게 그냥 4-4-2처럼 보일 뿐 4-4-2가 아닙니다. 어떤 거냐? 4-4-2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만 사실상 3백이에요. 왜 그러냐? 그리말도는 중앙 미드필더도 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팔라시오스, 그리말도, 자카가 되고요. 프림퐁이 엄청 올라가면서 인카피에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돼요. 사실상 좀 3백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인카피에가 올라가면서 그리말도가 비르치랑 함께 요 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말도가 원래 왼쪽 윙어니까 앞쪽에서 라이머를 데리고 가운데로 들어가면 인카피에가 오버래핑, 혹은 인카피에가 이렇게 오버래핑을 안 하고
비르츠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우파메카노를 끌고 나오면 인카피에가 올라오다가 가운데로 침투, 이런 식인 거거든요. 여기서 계속 자리를 바꾸면서 왼쪽 라인에서 혼란을 주는 게 또 이제 레버쿠젠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오른쪽에서 사실은 3백을 만들다가 순간순간 무키엘레가 원래 풀백도 볼 수 있는 선수니까 프림퐁이 이토 히로키를 끌고 들어오면 무키엘레가 오버래핑하는 이런 장면도 나왔는데, 요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올리세보다 오늘 코망이 수비를 더 잘합니다. 올리세가 수비 가담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서는 이게 그렇게 많이 안 통했는데 왼쪽에서는 수비 라인에 있다가 인카피에가 그리말도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 올라가는 요 과정에서 또 바이린 미넨의 측면이 계속 무너졌었죠. 이 장면 보면 왼쪽에서 비르츠가 있고요, 그리말도가 있고 인카피에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말도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고 비르츠가 측면으로 빠지고 있죠. 자리가 두 선수가 바뀌었어요. 이때 인카피에가 왼쪽에 있다가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공격 가담을 하려고. 그리고 그 순간 측면에서 비르츠가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고요, 안쪽에서는 그리말도가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말도와 비르츠를 향해서 바이린 미넨 수비가 끌려나가면 이때 인카피에가 올라오다가 그 공간을 보면서 뜁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비르츠가 인카피에에게 뛰어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패스를 찔러주는 거죠. 그러면서 측면이 무너져요. 그래서 인카피에가 결정적인 측면 돌파 이후에 좋은 공간에서의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이 장면이 나오죠. 요게 이제 어쨌든 전반전에, 특히나 전반전에 바이린 미넨이 레버쿠젠에게 일방적으로 당했던 이유였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근데 후반전에는 오히려 레버쿠젠이 약간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득점이 좀 안 나오기도 했고, 이게 어떤 거냐면 김민재를 후반전에는 오히려 도와주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를 일단은 수비 라인에서 공략을 하려면 이제 아까처럼 우파메카노도 마찬가지고 콤파니 감독의 진짜 과감한 이 끌려 나오는 수비, 이런 거를 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후반전에는 앞쪽에 있는 비르츠, 텔러, 프림퐁 요 선수들이, 특히나 이제 텔러와 비르츠가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를 계속 끌고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걸 반복해야 되는데 요 움직임이 약간 둔해집니다. 둔해지는 순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우파메카노가 올라갈 때 단순하게 뒷공간으로 때려줬을 때 김민재와 텔러의 경합이 나와요. 그러면 김민재가 이기죠, 웬만해선. 그리고 김민재가 올라갔을 때도 김민재가 올라가는 순간 우파메카노가 뒤에 있으면 순간적으로 경합이 안쪽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이런 경합 상황에서는 우파메카노가 이깁니다. 그래서 우파메카노나 김민재가 뒤쪽에 있으면 뒤쪽에 있을수록 경합을 할 때 이 선수들은 그 경합 상황에서만큼은 월드 클래스 중에서도 월드 클래스예요. 근데 레버쿠젠이 전반전에는 이 끌어내는 것을 통해서 경합 상황을 최대한 안 만들고 이토 히로키나 라이머에게 경합 상황을 만들었다면 후반전에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끌어내는 걸 실패를 한 거죠. 이제 아무래도 뭐 콤파니 감독의 지시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레버쿠젠의 공격진이 좀 지치니까 그 과정에서 약간 단순한 경합이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파메카노가 끌려 나갔을 때 이번에는 김민재가 뒤에 남아 있어요. 아까 전반전과는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텔러가 있었고 김민재가 우파메카노의 공간을 커버합니다. 근데 이 공간으로 경합을 시켜주면 사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에게 이렇게 달려가는 경합을 시키면 웬만해서는 여기서 이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 텔러와 김민재가 달려가는 1대1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김민재가 텔러랑 한번 부딪히면서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후방으로 떨어지는 볼을 받아서 노이어에게 안전하게 클리어링. 다른 장면 보면 우파메카노가 살짝 튀어나갈 때 김민재가 뒷공간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아예 김민재랑 우파메카노를 둘 다 끌려 나오게 만들고 뒷공간을 이제 좌우 풀백들이 커버하게 요 구도를 만들었었는데, 후반전에는 이상하게 우파메카노가 끌려 나오면 김민재가 커버하는, 혹은 김민재가 끌려나가면 우파메카노가 커버해주는, 뒤에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 이 장면도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갈 때 김민재가 또다시 텔러와 경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이미 텔러가 사실은 먼저 나갈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한 발 더 빨리 따라잡은 이후에 몸으로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텔러가 여기서 몸싸움에서 밀려서 완전히 이제 볼을 컨트롤 못하고 쭉 그냥 밀려나죠. 그대로 볼을 그냥 몰고 터치라인으로 나가버려요. 힘에서 밀려서. 이 장면 보면 이번에는 앞쪽에서 라이머가 끌려나가 있고, 라이머가 끌려나가니까 김민재와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때 김민재가 이 패스를 예측하고
패스가 들어올 때 빠르게 이 공간을 커버하면서 뒷공간으로 흘러나가는 볼을 여기서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반전에는 레버쿠젠이 이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수들을 확실하게 끌어내는데 좀 실패를 했다. 체력적으로 좀 지치는 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는 이런 경합 상황도 많이 일어났죠. 여기서 뻥 차주면 김민재랑 심지어 뭐 아들리, 텔러, 비르츠 이런 선수랑 경합을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그냥 넘겨주면 이거는 김민재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민재가 뒤에 있다가 튀어나오면서 앞쪽에서 먼저 자리를 잡아버리고 심지어 상대가 몸을 들이밀면서 자리를 잡았는데 김민재가 힘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볼을 걷어내요. 그래서 여기서 김민재가 커팅을 하면서 다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는 이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후반전에 보면 김민재 선수가 저런 경합 상황을 거의 다 이겼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합 상황을 김민재 선수가 10번을 했습니다. 10번. 10번을 했는데 8번을 이겼어요. 공중볼 경합은 5번 중에 5번 다 승리. 아무래도 키가 큰 선수가 없었죠. 레버쿠젠에. 그리고 공중볼이 아닌 지상에서의 볼 경합은 5번 중에 3번. 80%입니다. 승률이. 오늘 경기 전체에서 가장 높은 볼 경합 승률이었어요. 이런 거 보면 이제 후반전에 김민재가 정말 김민재 수비쇼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수비를 했고 그리고 우파메카노도 정말 탄탄한 수비를 하면서 사실은 우파메카노는 전반 후반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파메카노가 사실은 굳이 따진다면 오늘 수비 라인에서 가장 잘했던 경기 전체에서도 가장 잘했던 선수거든요. 그만큼 오늘 역시나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힘, 수비 라인의 힘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탈압박할 만한 체력이 없는 와중에 반코트 경기를 당하면서 완벽하게 수비를 틀어막은 경기였다. 물론 이제 골대를 맞는 운도 좀 따랐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가 반코트 경기였지만 확실히 바이에른 뮌헨이 지켜내면서 승점 차이가 8점 차이가 유지됐어요. 오늘 22라운드였거든요. 근데 분데스리가는 34라운드까지 있잖아요. 12경기가 남았습니다 이제. 근데 맞대결도 끝났고요. 그러면 12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점 8점 차. 사실상 3경기 차이가 되는 건데 과연 바이에른 뮌헨이 남은 12경기에서 3경기를 미끄러질까를 생각해봤을 때 현재 22경기에서 17승 4무 1패예요. 22경기에서. 근데 12경기에서 3패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게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이 정말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분데스리가 우승이 거의 뭐 한 70% 이상은 확실시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경기 비긴 게 우승 경쟁이 굉장히 중요하고 김민재, 케인, 다이어 이런 선수들이 이제 분데스리가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심지어 이제 무관의 제왕 해리 케인도 우승컵을 드는 모습을 오늘 경기를 통해서 볼 확률이 정말 매우 높아졌다.